먼저 그 착오 요건에서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했다는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유념해야 될 것. 소유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하면 의사표시한 내 입장에서는 다 계약의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거란 말. 그러면 또 취소해버리니까 상대방이 보호가 안 되고, 따라서 주관적 소유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다 그 말은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걸 같이 따져봐야 된다. 제동을 좀 걸자 그 말이에서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표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라. 소유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중요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 중요분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왜 착오리우로 취소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간단한 예로서 갑이 내심으로는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고 눈에 안 보이고 깜박이에 1,000으로 표시했다. 근데 이렇게 팔면 이 사람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오리우로 취소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 따라서 이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제도, 취지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 즉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취소락 돼 있으니까 비록 소유자가 착오는 일으켰지만 그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하도 물어봐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로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거기 동그라미 디귿번 판례는 만일 그 착오를 해서 소유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도 취지로 미뤄볼 때 굳이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중요분의 착오라고 볼 수는 없다 말. 그래서 그 디귿번 판례가 중요한데 밑에 박스에서 또 밑에 박스에다가 중요분에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똥사대기 막 늘어놨는데 그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게도 동그라미 3번 판례 요게 여기에 해당이 돼. 그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서 많이 물어본다는데 그 모델에 되는 판례가 밑에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게서 동그라미 3번 가압류 등기 없다고 믿고서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가압류가 원인물을 받겠다. 요 판례다. 그래서 이걸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관련돼서 같이 사고를 하라고 말이야. 위에 동그라미 디귿번 판단 기준에서 판례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면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이 모델에 되는 판례가 밑에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게 동그라미 3번인데 이걸 번갈아가면서 물어보니까 신경을 쓰시라 그 이야기야. 밑에 동그라미 3번 판례도 자주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판례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지금 인용을 해놨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좀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자기가 뭐 담보로 이제 더 이상 집어넣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사업한 사람 알겠지만 신용보증기금에 찾아가서 내가 금융기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니까 당신들이 좀 보증을 서달라 이리 요구를 한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를 해서 보증서를 하나 발급을 해줘. 거기에 이제 1억 원 이렇게 써졌다 그러면 이 보증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1억 원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자가 은행에 변제 못하면 신용보증금에서 대신 변제를 해줘. 국민 세금 가지고. 요게 이제 보증금에서 할 일인데 이 사건이 바로 이 신용보증금에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야.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1억 원짜리를 신용분이 보증을 서줬다는 거야. 근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이 사람 사업장에 가압류 등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만약에 갑의 사업장에 제3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요거는 신용도가 낮다는 거. 바꿔 말하면 빚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요. 요 채권자가 가압류였다는 것은. 그래서 가압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1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자의 사업장에 다른 채권자에서 가압류가 됐다는 거. 근데 평가를 지금 잘못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가압류가
원인무효더라 그 말이요. 그러면은 가압류는 돼 있지만 이게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이자와 신용도에는 아무 영향이 없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증기관한테는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가져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었고 그러면 신용도가 없어요. 근데 1억 원짜리 보증서를 발급해줬다. 나중에 돈 분명히 못 갚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그러면 신용보증금 대신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 가압류가 다행스럽게 원인무효더라. 그러면 이로 인해서 신용보증금이 어떤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계약 굳이 착오로 취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착오로 인해서 취소를 하려면 첫째 법률행위 내용의 중음으로 착오에 해당이 되는데 판례가 중점을 두는 거. 착오로 인해서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분의 착오 아니다. 그 모델은 판례가 밑에 동그라미 3번 요 스토리다. 이렇게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박스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 판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들을 법률의 내용을 중요분의 착오로 받는가 이런 걸 또 골자를 물어보는데 중요분의 착오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이게 이제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1839평을 전부 경제하수원 농지로 알고서 매수한다. 실제로는 다수인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그럼 이 사람은 600평의 하천부지인 토지를 1839평 전부를 경작 가능한 농지로 착각해서 매입했다. 요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그러면 먼저 연습 한번 해보자. 주관적으로 매수인 개인을 입장으로 판단해 볼 때 만약에 매수인이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했다면 물경 600평의 하천부지를 이루고 있는 이런 토지를 매수할 일은 없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따라서 매수인 개인을 기준해서도 일단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판단해 보는 거. 여러분 같은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했다면 물경 600평의 하천부지 이런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의사표시는 아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회 일반 입장에서도 이런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다. 그러니 착오류로 매수인은 이런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고 600평 하천부지 토지 매수할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를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그러는데 또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말로 이거를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도 출제를 했다면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중요분의 착오로 본다.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도 물어봤단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토지가 법률행위 객체죠. 근데 절대다수가 하천부지인데 그걸 모르고서 매수했으니까 객체의 성질에 관해서 착오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고 동그라미 2번이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말이야. 지금 이 각과를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A 점포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첫째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으로부터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을 해서 B 점포를 매매하겠다고 계약을 체렸다. 이런 경우 그러면 A 점포 원래 매수하고자 하는 점포는 A 점포 근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 A 점포하고 B 점포 사이에 별 차이가 없으면 이런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로 볼 여지가 없겠지만 여기 A 점포하고 B 점포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다. 특히 상가 점포군은 어떤 거냐 하는 것이 고객의 접근도 장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매출도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A 점포 B 점포 사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법률행위 경우 중요분의 착오로 보고 따라서 매수인은 B 점포 매매를 착오류로 취소하고 원래 매수하고자 하는 A 점포에 대해서 다시 매매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걸 착오로 취소 못하면 B 점포를 매수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거를 목적물을 동일성으로 착오 당연히 중요분의 착오겠죠. 동그라미 3번은 이것도 또 애매하게 써놨는데 근저당 설정 계약상 채무자와 동일성으로 착오를 했는데 요거는 채무자와 동일성으로서 누가 착오를 킨 경우냐
이게 나중에 저당권에서 물상 보증인을 배우게 되면 동그라미 3번 8번 같은 외울 필요가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 참모자와 동일성에 관해서 물상 보증인이 착오를 일으킨 사례로 정확하게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물상 보증인, 그러니까 판례 내용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한 계약에 있어서 참모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이렇게 정확하게 써놔라. 그래야지 암기 안 하고 이런 판례가 왜 중요한 차원이 저절로 알게 돼요. 여기 물상 보증인은 나중에 저당권 공부할 때 물상 보증인 누구냐 공부하게 되면 동그라미 3번 판례가 들어선 암기 안 하고 상식으로 다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여기서 또 가르치면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또 10분이 날라가요. 따라서 저당권은 나오니까 거기다 표기만 정확히 해놓으라고 말이야. 근저당 설정 계약에 있어서 참모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이렇게 이 세 가지는 신경 써야 되고, 중요분의 착오 아닌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3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1번인데, 토지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도 과거에 자주 물어봤는데 요거는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 토지뿐만 아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평당 요즘은 이제 평방미터로 이제 표기를 하지만 그냥 우리 귀에 평당이 많이 있어요. 평당 1,000만 원이다. 근데 매도인이 800만 원 착각해서 매매했다든가, 거꾸로 매수인이 1,200으로 착각해서 매매했다든가, 이런 게 이제 시가에 관한 착오건데, 이런 시가에 관한 착오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로 보게 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팔고 나면 항상 시가보다 싼 가격에 판 것처럼 대부분 생각할 것이고, 거꾸로 매수인은 시가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수한 것으로 생각을 할 건데, 그때마다 시가에 관한 착오로 취소해버리면 정상적으로 거래 이루어진 거의 없겠죠. 이 시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오늘 오전에 아파트 평당 요 옆에 것이 1,000만이었다가 오후에 1,200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80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끊임없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중요분의 착오로 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시가에 관한 착오는 뭐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는 동기 착오에 불과하다 그 말이야. 얘 아파트를 1,000만 원에 팔았냐, 1,000만 원 것이 동기가 돼서 왜 샀느냐, 1,000만 원 것이 동기가 돼서, 따라 시가에 관한 착오는 동기 착오에 불과하지 중요분의 착오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위에 경제적 불이익 관련해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는데, 중대한 과실은 글자 그대로 주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이 중과실일 건데, 이와 관련해서도 주의할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아무리 법률의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가 생기더라도 소유자에게 착오를 큰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취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외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요즘 시험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야. 거기 동그라미 의인으로서 님번 판례인데, 요게 지금 이런 경우를 말한단 말이야. 이 값이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였어요. 근데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이 값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거게.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분의 착오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 중과실 있으면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외가 하나 있다. 그게 동그라미 니모 판례인데, 이게 지금 요즘에 해년마다시피 중과실에서 압도적 출제된 판례예요. 무슨 판례냐 그러면은, 얘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하였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그 말이야. 알고서 이걸 이용을 했다는 거야, 상대방 쪽에서. 이런 경우는 이 상대방을 보여줄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얘가 착오에서 의사표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한 경우야. 원래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한다, 그건 예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 못하는 건데, 착오에서 의사표했다는 걸 상대방이 알고서 이용을 했다, 이런 경우는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설사 표의자에게 착오를 큰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는 이해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외적으로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이 판례를 요즘에 집중 물어보니까 정리 꼭 하고 다시 하게요. 중과실 있으면 취소 뭐 하는데 중과실 있더라도 표의자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냐?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 착오해서 의사표했다는 것을 상대방 알고서 이용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얘 보호 필요성이 없으니까 중과실 있더라 취소한다. 니은번 판례 하도문과 정리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입증책임과 관련해서는 앞페이지 보세요. 앞페이지도 입증책임 있고 뒤에도 입증책임 있죠. 요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외우지 말고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 이게 처음부터 무로 들어가니까 상대방은 요거로 불이익을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표의자가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겠죠. 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악착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자. 표의자는 거꾸로 상대방은 표의자가 취소를 해서 무로 들어가면 얘가 불이익을 입으니까 상대방은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될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표의자 얘는 이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하는 자니까 얘는 뭘 입증하면 되느냐. 첫째,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의 존재. 두 번째, 착오 일으켰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을 착오에 해당해서 취소하니까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 존재하고 두 번째, 그런데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을 착오에 해당이 된다. 요거를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 나 취소할란다 이렇게. 그러면 듣고 있다가 상대방은 표의자가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될 자니까 상대방 쪽에서 그러면 표의자가 취소 못하도록 막는 방법은 뭐냐. 그런데 당신한테 착오 이렇게 돼서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느냐. 중과실에 대해서 상대방 쪽에서 입증을 하라고 말. 요걸 입증해버리면 얘가 취소를 못하니까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는 착오 존재하고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대한 것을 입증하면 되고 상대방 쪽에서는 표의자가 취소 못하게 막아야 될 자니까 중과실에 관해서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상대방 쪽에서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걸 또 똥된장 굴리면 별표 백날 치고 외압이야. 이 입증 책임도 자주 물어보는데 특히 중과실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있는가 요거는 자주 물어보는데 말을 바꿔서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해를 하라고 다시 하게요. 2차 과목하고 다 같은 법 과목이지만 1차 과목 민법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2차 과목은 있는 그대로 외워버리면 60점 이상은 맞아요. 근데 민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복해서 출제하지만 계속 말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냐 그걸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이해하라고 말이야. 이렇게도 바꿔서 물어본다. 그런데 틀리고 나온 사람은 부지기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중과실 입증 책임은 당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중과실 입증 책임이 있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말을 바꾼다.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상대방이 유효를 주장하는 자죠. 이 계약이 유효가 돼야지 얘는 불이익 면하니까. 상대방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럼 맞죠. 말 바꿀 때 안 틀리도록 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거기 이제 박스 속에 또 중과실이 있냐 없냐 구체적인 판례 사례가 나왔는데 종래 시험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보는 판례 중에서 가장 많이 물었던 판례가 1번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고 보니까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더라고 말이야.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착오를 취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를 공장 설립이 가능한 토지로 착각했는가? 관할관청에 공장 설립 여부를 문의조차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삼파했나요? 그러면 착오 이렇게 돼서 매수인에게 공장을 설립하자 토지 매수한 놈이 관할관청에 공장 설립 여부를 문의조차 안 해봤다는 것은 착오 이렇게 돼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이야기죠. 착오를 취소 못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야. 그 다음 그 2번에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내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토지 매매했다. 이건 직거래하는 사안인데 시험은 이제 그 2번 판례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판례가 중단과실 부정하는 2번 판례. 요거하고 비교 정리 잘하는 거. 그 위에 2번의 경우는 직거래하는 경우라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례들이야.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거하고 밑에 2번하고 비교해 보는 거야. 요거는 토지 매매를 하는데 요게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우리가 흔히 직거래한다 그러죠. 직거래를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목적물의 동일성이 원한 착오가 생긴 거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A 토지를 매수하려고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B 토지를 A 토지로 착각을 해서 B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그런가. 이런 게 이제 목적물의 동일성이 원한 착오인데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토지와 토지선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착오를 했느냐. 지금 직거래하는 사안이에요. A 토지를 매수하려고 생각했는데 설명드려도 A 토지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토지를 A 토지로 착각해서 B 토지 매매했다. 만약 이걸 착오로 취소 못하면 A는 나는 원래 A 매수하려고 했는데 요 B 토지 매매를 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매수해야 돼. 착오를 취소 못하면. 그래 이게 중요한데 토지에 따라서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분의 착오인데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왜 매수인이 이렇게 착오를 했느냐고 말이야. 직거래하는 경우는 중개업자를 통한 직거래하는 경우는 내가 정말로 매수하는 토지가 이 토지가 맞냐 스스로 이 사람의 지적도라든가 또는 거기 보면 임야 대장, 토지 대장을 말하기도 대장 등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야 대장 등 또는 토지 대장 등을 확인을 안 해봤다 하면 매수인이 해서 이런 착오를 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목적물 동일성과 착오를 해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말이야.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할 때는 내가 정말로 매수하고자 하는 이 건물이 맞는가, 이 토지가 맞는가, 매수인이 스스로 공부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2번의 경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실이 있다 그 이야기야. 근데 문제는 밑에 중과실 부정하는 2번 판례를 보라 말이야. 이것도 상식적인 판례. 중개업자를 통해서 지금 매매한 사례죠. 이번에 중개업자를 통해서 나는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한다. 설명드리세요. 예. 설명할 때 그 쳐다봐봐야 아무 보탬이 안 돼. 설명 듣고 집에 가서 해결하라고 말이야. 설명만 제대로 들으면 듣는 것으로도 80점 맞아. 듣는 것만으로도. 듣지도 안 하고 설명할 때 계속 책을 보니까 설명 못 들어 이해 못해. 책 봐도 이해 못해. 그러니까 빵점 만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들으면서 가르쳐주는데 왜 이런 게 나올 때 틀렸을까? 원인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야. 근데 30년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이 설명했다 설명 안 됐다는 거야. 다시 위에 2번은 직거래한 사례고 비교하면서 애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밑에 2번은 중개업자 통해서 매매한 사례인데 지금 을은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오를 껴서 B 점포 매매했다 그러면 목적물의 동일성이나 착오 BA를 바꿔서도 마찬가지야. 이런 내용이라고 말이야. B 점포 매매했다. 그럼 이것도 중요분의 착오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왜 이렇게 착오를 했느냐.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잘못했기 때문에. 중개업자 확인 설명 잘못했다면 그러면 이 경우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동일성으로 착오한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위에 2번 판례처럼 만약에 중과실 있으면 비점포 매매 설명 칠판 비점포 매매를 착오로 취소 못할 거라 그 말이야. 근데 직거래했다고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했다고 차이가 있다는 거. 이 경우는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는데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러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중개업자에게 목적물을 동일성으로 착오한 데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이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는 중과실로 의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이걸 묻고 있다 그 말. 중개업자 통해서 중개할 때는 중개업자가 제대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그렇게 돼서 중개업자는 분명히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근데 이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는 중과실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 판례에서는 요걸 묻고 있다 그 말. 만약에 우리가 중개업자 중과실을 이자와 중과실 의제를 하게 되면 비싼 돈 주고 뭐하러 중개업자한테 중개 의뢰하냐 그 말. 안 그래요? 따라서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는 중과실로 의지할 수는 없다 그 말. 특히 이게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판례 내용을 보면 전문가로 우리 판례에서 취급을 해줘. 내가 볼 때는 거리가 좀 먼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판례에서 그렇게 한 게 부동산은 전문가란 말이야. 그러면 중개업자를 선임해서 중개 의뢰를 했는데 이 경우까지 매수인이 직접 현장 가서 정말로 내가 매수하는 점포가 이 점포인지 매수인이 확인까지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중개업자 중과실을 매수인 중과실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착오를 통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이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 말. 이게 직거래할 때 차이니까 비교하면 그 1번의 도자기는 뭐 시험에 나올 일 없고 복덕방 시험에 도자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중과실을 인정하는 판례에서는 1번 판례가 종래 집중 나왔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2번 판례를 밑에 중과실을 부정하는 2번 판례하고 비교할 줄 안에서 물어본 거니까 정리 잘하고 가라고 말이야. 그 다음 취소 사유. 취소하면은 물론 취소하기 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효이고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고 이때 착오의 경우도 109조 2항 선의 제3자 보기직에 똑같이 해결하면 되고 착오를 취소하더라도 제3자가 양도가 되어서 제3자가 선이면 취소한 것을 가지고 얘한테 대응을 못하니까 얘가 그대로 소유권 취소한다 고약이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109조도 잊어버리면 한 번씩 시험에서 나오는 임의 규정이야.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약정은 임의 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 그런 건 취소 못해요. 미리 이런 약정도 좀 맺으라 그 말이야. 왜 이게 시험 잊을만 한 번씩 나오냐 그러면 이유가 있다고. 이런 못된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배우자고 실무에서 써먹자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웃기는 거라고. 착오란 것이. 지금 원래 얘는 토지를 원래 1,000만 원을 팔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 1,000만 원. 그 1,000만 원을 표시했다고. 그러니까 나 좀 싸네? 그래서 사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계약 딱 성립이 됐어요. 근데 계약처럼 땅값이 개발비 분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자석이 1,000만 원을 팔기 싫어졌겠죠? 그러니까 뭔 짓거리야. 나는 원래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를 가는데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애들도 있다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토지는 이런 게 빌비지. 개발분만 타면은 토지는 10배, 100배씩이 막 올라가요. 그게 땅이라고. 우리나라 재벌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전부 땅 투기해서 돈 번 놈들이죠. 걔들이 정상적으로 부축적하는 애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부자들 존경을 안 하는 거야. 전부 땅 투기꾼들이야. 정치인, 재벌 전부 다 마찬가지야. 땅은 이렇게 하면은 떼돈 버니까. 그럴 때는 나 사람 미치는 거요. 야 이 새끼야 너 원래 1,000만 원 팔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아니요. 1억 원을 팔겠다고 해서 저는 잘못 표시했어 이러면 이거 사람 미치는 거 소송이 붙어야 돼요. 그것도 입증해야 된다고. 그걸 어째자는 거 미리. 여기 좀 싸게 나온 것 같다. 그럼 저 새끼 나중에 저런 거 페이지 뭐 한다 그렇게. 착오 주장해서 취소하겠다 달라드는 걸. 그러니까 미리 뭐 해봐란 거야. 착오야 의사표 했다라도 뭐 하지 말기로 한다.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 미리 못질 딱 해보라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러면 취소 뭐 하는 거야? 나중에 이런 장난 못 친다고.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증 따서 실무에 나가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이상한 애들을 많이 만나시게 돼. 이상한 애들. 사람 미치겠다고 막 하는 거야. 뒤통수 치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배제 못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이렇게 못질려 풀라고 말이야. 그럼 취소 못하겠죠? 얼마나 좋냐고 말이야. 소송에도 안 시달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강행규정 위반거나 무효 임의규정 위반거나 유효인데
임의규정 위반한 거는 유효다는 거는 이런 걸 말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감 잡았죠? 그 다음에 우측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그 판례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상대방은 착오류로 얘가 취소해버리면, 이렇게 취소해버리면 상대방은 아무 잘못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된다고. 그러면 이 상대방 입은 손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취소를 뭐하도록 제동은 좀 걸고 있지만, 그러나 요건을 다 갖췄다. 요건을 중요부분을 착오당이 된다. 착오는 중과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무로 들어가니까 상대방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이 손해에 대해서 얘가 배상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다. 그러면 나 아무 잘못해서 손해 입었으니까 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불법행위란 말을 엄청나게 써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법행위에서 연구를 잘 하시는 거예요. 여기 불법행위라 하면 민법에서 이런 걸 말해요. 조문은 750조인데 조문 숫자도 외워버리세요. 하도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민법에서 불법행위에 권하고, 이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750조에 가해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거꾸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조건 갖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민법시에나 불법행위가 지겹도록 나올 건데,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일단은 중개사 수준은 세 가지 요건 갖추는 거 확인하는 거. 첫째,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걸 귀책사유로 그래. 귀책사유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돼요. 법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이 됐는가. 요 세 가지 것 순식간에 확인하라고.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돼요. 불법행위가 성립되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야. 갑이 토지 소유자, 이런 예를 많이 들었단 말이야. 을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초등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 땅에다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철거 청구하고, 그러면 철거 청구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나냐 그 말이야. 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건물 철거 청구는 당연히 하고 무엇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얘가 내 땅을 무단으로 정해서 건물 짓고 결과 내가 땅 사용 못했으니까 나 손해를 많이 입었다 그 말이야.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느냐, 요걸 항상 묻게 돼 있다 그 말이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맞춰서 요 을이 가해자죠, 갑이 피해자죠. 그러면 얘는 나무 토종을 알면서 건물 지었으니까 귀책사유 고의가 있고, 그 다음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위법한 행위를 범했고, 결과 피해자 갑에게 뭐가 생겼고, 손해가. 따라서 을이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도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 그러면 750조에서 가해자는 꼭 두드려 패내만 가해자 아니에요. 내 구조 좀 바꾸세요. 우리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내 구조 바꾸. 얘가 가해자는 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얘는 뭐가 있고? 권리가. 권리 의무가 나서 우리는 배우잖아. 권리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얘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자, 철거 청구 플러스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같이 물어봐 시험에서. 앞으로 이제 불법행위는 몇 번 내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해 주겠지만 나중에는 혼자 해결하셔야 돼요. 스스로. 나올 때마다 이 짓거리 뭐하니까. 그럼 이제 요걸 착오에다 한번 대입시키자 그 말은. 지금 얘가 착오류로 취소를 딱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로 돌아가요. 그럼 얘가 이제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요게 싸게 나왔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준비를 했는데 얘가 취소하면 무로 들어가 돈 쓸 일도 없으면서 은행 이자만 물죠. 이게 엄청난 이자한테 손해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 손해에 대해서 얘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참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요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플러스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그럼 얘가 당연히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1,5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진다. 그럼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죠. 그럼 얘는 반만 묻는 이유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물어본다. 왜 내가 손해배상 책임지는데 이렇게. 그럼 얘가 근거를 대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라고. 법에서. 그 기본이요. 법에.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근거가 뭐예요? 당신에게는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보면 당신은 손해배상 책임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야 된다고. 이 말 알겠나요? 따라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얘한테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대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느냐. 불법 행위를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요걸 물었다면 소송이 붙었다는 거. 근데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여기 보세요. 가해자 규칙서였고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야 돼요. 그래야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 경우에 얘가 착오류로 취소해서 얘한테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왜 그러느냐. 불법 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되는데 이 경우에 얘가 착오류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적법행위라 그러고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라 그래요. 근데 착오류로 취소하는 것은 적법행위도 위법행위인데 적법행위예요. 우리 민법 109조에서 허용하고 있잖아요. 따라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한다 그 이야기예요.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알아두면 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에서는 자주 등장하는데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이 되려면 크게는 딱 둘 중 하나예요.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든가 우리가 참호불이행이라는 걸 시간 주고 몇 번 언급을 했죠. 참호불이행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든가. 따라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불법 행위하고 참호불이행으로부터 발생이 된다는 둘 중 하나예요. 여기 불법 행위에 보면은 보세요. 위법한 행위란 말이 들어갔죠. 여기 참호불이행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런 거를 참호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참호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참호자가 참호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참호불이행 그래요. 참호불이행도 위법한 행위라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 그러면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라 그러는데 우리 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지 두 번 다시 그 위법한 행위를 안 하니까. 이 말 하더라요. 형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니 형법에서 이렇게 갑이 을을 폭행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폭행은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죠. 이런 걸 위법한 행위라 그래. 그러면 형법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징역 몇 년을 처한다. 형벌을 가함으로써 얘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민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 아니죠. 민법에서는 얘한테 어떻게 불이익을 주느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준다. 금전적인 불이익을. 이것도 불법행위가 성립된 민사상. 요 피해자가 이빨 부러졌다. 손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야. 따라 이 경우는 민형사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민형사 문제가 같이 생긴다고 생활 상식이에요. 이게. 형법상 폭행죄 형사처벌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지고. 근데 뭐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이 경우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니까. 불법행위가.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용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니까 두 번 다시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법에서는 불이익을 주는데 형법에서는 형벌을 주겠지만 민법에서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준다. 그게 뭐이다? 손해배상 책임. 근데 민법상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무엇과 무엇이 있다? 딱 두 가지. 불법행위하고 무엇? 참호불이행. 그럼 손해배상 딱 나오면 둘 중 하나 떠올리라. 그 이야기에 지금. 불법행위 아니면 참호불이행.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런 것도 기초를 알아두면 10점은 묻고 들어가. 여기 보세요. 여기가 갑이 을을 폭행했다. 여기는 계약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자, 갑의 토지에다가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계약관계 없잖아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100% 불법행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불법행위 딱 접목시키면 답이야. 근데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각과 의뢰 토지 매매했다. 근데 매수인이 전날짜까지 대금 지급 안 했다. 이게 채무불능이었죠. 원래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법이 권장하는 것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위법행위라고 채무불능돼요. 위법행위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는 채무불능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건 계약관계 존재하잖아요. 이 계약관계로부터 채권 채무가 생기고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니까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은 채무불능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알아두면 10점 묻고 들어가. 다시 정리정돈. 쓸데없는 거 기획해봐야 점수 안 나와. 나는 한 가지 걸 계속 가르치는 여러분은 계속 새로운 걸 배운다 그래. 그냥 미치는 거야 서로 간에. 나는 똑같은 걸 매일 가르쳐. 이 불법행위가 매일 나온다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올 때마다 새로워. 왜? 원리를 터득 안 하고 맨 야매로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고생은 하고. 다시 정리정돈. 위법행위가 뭐라고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야. 적법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고. 그럼 위법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 한 자가 계속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사회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폭행한다 이런 거. 또는 불법행위 범했다 민법으로 하는 채무불능 같은 거. 그럼 위법행위 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위법행위를 하지 뭐하도록 우리 법에서 뭐하도록 됐느냐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이렇게. 형법에서는 형벌을 감서 불이익을 주면 민법에서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그게 뭐이다? 손해배상 책임. 근데 민법에서 위법행위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불법행위하고 여기 불법행위도 위법행위란 말 들어갔죠. 이렇게. 채무불능에도 위법행위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따라서 민법에서는 위법행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능. 따라서 금전적인 불이익, 손해배상 책임은 이 둘 중에 하나로부터 발생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계약관계 없으면 요거, 계약관계 있으면 요거. 그렇게 판단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 그러면 10점은 묻고 들어가죠. 따라서 거기 표의자 손해배상 책임 하도 물어보는데 착오류로 취소하는 것은 법에 허용하니까 무슨 행위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돼. 그 불법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뭐 한다 그 말. 요 상대방 쪽에서. 그 하도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공부한 사람은 본 못한 사람은 어쩐 줄 아세요?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이렇게 해와. 그래갖고 빵점 먹고 다녀. 공부한 사람은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법의 형은 위법행위 아니다. 그걸 알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 불법행위 요건에 위법행위야 되니 그렇게. 그걸 깨우치는 사람이고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 적용범위 시험에 나올 일 없고 타대도 관계에서 거기 2번에 착오와 사기 경험은 바로 뒤에 사기에서 나오고 3, 4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시험에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은 가로 1번이고 착오와 해제 문제이고 요거는 열 몇 번이 시험 나오고 압도적으로 요게 출제가 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요걸 묻는 것이 요거는 이제 착오에서도 물어보다가 해년마다 내다 지겨우니까 이제 계약법 해제에서도 이걸 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올게요. 이때 이제 매수인 쪽에서 전날짜에 대금 지급 안 했어요. 그럼 이게 채무불능이겠죠. 그럼 채무불능이 있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를 하도록 됐다고 저번에 가르쳐줬죠.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거예요. 채무불능이 위법행위니까. 그래서 해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를 딱 했어요. 그럼 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의 채무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먼저 해제했는데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돌아갔는데 뒤늦게 매수인 쪽에서 그러냐. 근데 나는 착오에서 매매했으니까 나도 착오료로 취소하려한다. 요게 허용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왜 이게 문제냐 그러면 이미 매도인 쪽에서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계약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굳이 착오료로 취소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말이야. 이미 죽은 애를 칼로 한번 퍽 찌를 필요 있습니까? 그거 묻는 거야. 근데 찌를 필요가 있으면 취소할 실익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방금 가르쳐줬죠.
채무불능의 경우는 얘가 무슨 책임도 지는 거라고? 손해배상 책임도. 채무불능은 얘가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고? 단순히 해제만 하고 더 이상 얘가 무슨 불이익을 입지 않으면 굳이 취소할 필요가 없을 건데, 이 경우는 해제와 더불어서 얘가 얘를 상대로 못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돼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 쪽에서도 뿌득불 착오로 뭘 해야 되느냐? 취소를 해야 된다. 그 논리야. 여기서도 또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나와. 책에는 그게 지금 빠져 있지만, 거기 써졌네. 두 번째 줄에 계약의 조건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불이익을 면하는 거기 있잖아. 그 두 번째 줄에 요거 채무불능의 경우는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거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면하되지 않냐 그 말이야. 그러려면은 착오일로 악착같이 취소를 해야 된다. 그 논리예요. 취소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채무불능이나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요. 민법상 위법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불법행위하고 채무불능이.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 불법행위는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은 위법한 행위로, 여기 채무불능도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위법한 행위로, 이렇게 다 같이 위법행위가 요 두 가지라고.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라고. 그 다음 뒷페이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자는 의사표시 잠깐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냐, 참고적으로 요거를 이제 법 조문에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는데, 왜 법 조문에서는 의사와 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기 107조 비준입표제, 108조 입표제, 109조 착오를 싸잡아서 표현할 때 법 조문에서는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의사와 흠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이제 느낌을 오겠죠. 실제 의사는 흠결 결여되어 있고 실제와 달리 표시한다. 그래서 의사 흠결. 요걸 지금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고 별도로 하자 있는 의사표다. 그래서 110조의 사기 강박으로서 규정을 해놨는데, 분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유념을 겠다는 거. 여기 지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도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여기다 싸잡아서 분류하고 효력요건 딱 한 개만 이야기했을 거라면 의사표시 일치할 거 요거 하나만. 근데 하자 있는 의사표다. 그래서 요거하고 달리 구별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외관상 볼 때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니까 우회하고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고. 정말로 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인가? 지금 갑이 아파트 소유자다. 원래는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을이 기망을 했다, 속였다, 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했다는 거. 해서 얘는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설명드려도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고, 원래는 팔겠다는 의사가 설명할 때 설명드려야 된다니까. 민법은 한 대목 놓쳐본 그 다음 이해를 못 하셔. 논리 정연하게 물 흐르듯이 이해해야 되니까 설명할 때는 그대로. 원래는 매각했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이자의 기망에서 또는 공갈 협박에서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했고, 그 다음에 표시도 팔겠다고 매도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냐 그 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자 계약이 성립됐다. 그럼 효력요건 갖췄기 때문에 이 계약은 확정적 효력 발생 땡 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110조에서 사기강변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력요건을 못 갖췄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외관상 의사표시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차기 강박도 취소하도록 됐는가? 효력요건 못 갖춘 걸 보느냐?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원래는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근데 이자 기망이나 강박에서 매도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의할 것, 소유자의 핵심 요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서 취소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주의할 것은 나중에 등기 넘어가도
얘가 이자의 사경비를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와요. 따라서 재산권도 분명히 보호는 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여주고 취소하는 것이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깜빡하면 착각이 쉬우니까 재산권 보호 목적 때문에 취소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 책에서 우측에 보면 가로친 2번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가 단속했다 행했던 특징이다. 따라서 가로친 3번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주기 위해서 취소한다. 그 취지가 이제 가로친 3번에 쓰였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잠깐 뒷페이지 넘겨보라고 말이에요. 거기 가로친 2번을 보세요. 사기자 2단계 고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뒤쪽으로 가 있는데 이걸 시험에 낼 때 빵점짜리 수두로 가다가 말이에요. 그 동그라미 2번. 의사결정의 자유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나 피기망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기망당한 자를 말하겠죠. 그 수동의 피자니까 뭘 당한다는 피자니까 거기다 또 피자 들어갔잖아요.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죠. 기망당한 자 손해배상 요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다 틀린 사람 부지기 줬어. 그 동그라미 2번. 그 취지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의사결정의 자유를 포기해서 취소하는 거예요.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까 가르친 동그라미 2번 같은 무릎도 안 틀리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경우는 이제 우리 민법상 소유자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게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됐어. 아까 여기서 가르쳤죠. 그래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예, 기망이나 공갈 협박 당한 자는 취소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불법행위도 성립되니까 불법행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형법상 얘는 사기죄나 공갈 협박 형사처벌도 받지만 그건 형사 문제고 민법상 이렇게 취소하고 불법행위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다시 하게.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위법행위다. 이거 반드시 정리하세요.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시라고. 저번 주 해야 될 거는 불법원인 급여 문제, 부당이득 이거 정리 꼭 해야 되고 계속 써먹여야 되고 시험에서 중요한 걸 한목에 정리를 해버려야지 5점, 10점씩 팍 올라가요. 그걸 안 해놓으면 나올 때마다 헤매시게 돼. 쓸데없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이거 반드시 위법행위 두 가지는 꼭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 문제는 정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판례 하나가 나와 있죠. 바로 밑에 59페이지에 요 판례가 작년인가도 또 나왔는데 요게 뭐 때문에 나온 판례냐면 요것 때문에 차고하고 여기 어디가 보냐 요거요. 분류해서 여기 지금 비진법의 차고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고 하자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다.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판례가 그 읽어야 될 줄 써진 그 판례라고 말이에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 판례는 차고는 의사표시가 차고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요. 사기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뭐하는 경우고 일치하는 경우고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묻는 판례가 거기 괄호친 3번 밑에 판례. 요게 55페이지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55페이지 앞으로. 거기 보면은 중요분을 차고 해가지고 박스에 동그라미 5번 판례가 나와있죠. 찾았나요? 사건 번호 봐보세요. 2004-43824 되어 있죠. 요게 59페이지에 그 일과달주 써진 그 판례라고. 그 사건 번호 똑같죠. 2004-43824. 그 판례를 거기 55페이지 박스에서 동그라미 5번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사기한 의사표시는 요건이 이렇게 돼요. 요건은 이제 아주 쉬우니까 얘가 얘를 기망을 했다. 그러면 차고에 빠져요. 차고에 빠지고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한다. 그 다음에 강박의 경우는 공갈 협박을 한다. 그러면 표의자는 이거는 이제 공포심에 빠지겠죠. 기망한 경우는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차고에 빠지고 강박을 하면 공포심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팔겠다 의사표시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사기한 의사표시, 강변 의사 이렇게 되고
요건은 거의 비슷해요. 차이는 요거 한 가지요. 사기한에서 합친 행위수단이 기망한다는 것이고 강박 속인다는 거예요. 강박인에서 합치는 강박, 공갈, 협박한다. 요 한 끗 차이고 나머지 요건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있다가 잠깐 쉬고 있다가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자는 거. 좀만 쉬었다.